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공감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리학의 역설의 저자인 강현식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현식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오해의 심리학 상식을 우리가 2주 걸쳐서 알았어요. 칭찬의 역설도 있었고 또 비판할 때 또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야 할지. 오늘은 이 사랑과 외로움에 관한 역설인데요. 우리 예전에 그 주례선생 맨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혼 그 서약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기에 또 머리가 허옇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팥불이까지 기다릴 수도 없을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또 이 황혼 이혼율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네. 사실 이 이혼율을 계산을 할 때 1000명당 네. 몇 건으로 몇 건? 1000명당 몇 건으로 이제 이혼을 하고 혹은 혼인을 하는지를 따지는 걸 말하는데 이거를 조혼인율, 조이혼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2022년 조혼인율은 3.7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구 1000명당 한 3.7건의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고요. 2022년 이혼율, 조이혼율은 1.8건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1.8건의 이혼이 있었다는 건데요. 사실 혼인율이 적어진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어떤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혼인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80년인데 이때는 조혼인율이 10.6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하는 10%가 결혼을 하는 거인 거죠? 이제 1000명당 이제 혼인하는 건수가 한 10건 정도 된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1000명이 궁금한 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결혼 정년기의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전 인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지금 혼인율은 이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건데요. 네네. 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03년인데요. 이때는 조이혼율이 3.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4건에 비해서 작년에는 1.8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혼인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둘 다 감소하긴 했지만 감소 폭이 그만큼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점점 줄지만 이혼은 덜 줄고 있다. 그래서 이혼은 예전에 비해서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정말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래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만나왔던 어떤 의리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그냥 하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정말 좋아해서 했는데 서로 미워하면서 원수보다도 더 미워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증오의 감정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그 심리학의 이론 중에 대립과정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대립과정은 어떠한 한 감정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그냥 중립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반대되는 감정이 이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말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나 이제 연예인들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다가 그럼 굉장히 기쁘고 환희에 차이겠죠. 근데 그것이 끝나면 다시 평범한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끝나면 굉장히 큰 우울, 무기력. 특별히 이제 대중들 앞에 서서 공연하는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흥분 그게 끝나면 공연이 끝나면 굉장히 이제 허무함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반대되는 감정들이 뒤따라오는데요. 분노 역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 역시 사실은 그 이전에는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열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배우자 연인 내가 너무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정말 좋아했었구나. 내가 정말 사랑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증오의 감정에 휩싸여 있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뭐 남편하고의 그 관계가 뭐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혼 뭐 이런 거 생각하고 했을 때 근데 저는 그 남편의 안 좋은 점을 막 생각하다가 근데 내가 저 남자를 왜 택했지 할 때 그 좋았던 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남자는 내가 이런 면을 좋아해서 결혼했지. 그러면 참어.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을 할 때도 이제 네. 그렇게 이 설명을 해드려요. 네. 본인들이 이렇게 정말 싸우는 거 이거 사실은 그 앞에는 정말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이제 떠올려지는 거예요. 맞아. 우리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감정이 안 좋구나라고 하면서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관계들이 좀 다르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누군가를 좋아하는 걸 이제 더 깊이 사랑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이건 그냥 사랑한다보다 빠진다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려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우린 도대체 누구와 사랑에 빠지느냐.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회심리학자들이 한 연구 결과인데 사람들이 누구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는지 봤더니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내 결혼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는데 뭐 갑자기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랑에 빠지는 법칙은 근접성이고요. 근데 가까이 있다고 다 사랑에 빠지진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력, 신체적인 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생기고 예쁘고 뭐 요즘은 키도 커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신체적 매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면 네.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랑에 그렇죠. 빠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체적인 매력은 굉장히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사성입니다. 유사성.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의 부부나 연인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야 니네 되게 닮았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결혼할 때는 전혀 안 닮았던 것 같은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아이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니까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모습들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결혼해서 실제로 우리의 유전자가 변해서 외모가 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주요된 특징들이. 네. 그래서 외모라든지 어떤 신념, 어떤 생활 환경, 배경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사람과 빠지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사회심리학자들 이야기고요. 또 다른 사랑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신분석, 이제 지크문트 프로이트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만든 그 이론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우리는 과거에 나한테 중요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느꼈던 그 감정이 워낙 강렬하니까 그 감정을 누군가한테 대신 느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이. 과거의 감정이 지금 여기로 전이가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는 사실은 어렸을 때 가장 강렬하게 우리가 사랑을 빠지는 사람이 부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 저희 어머니 혹은 여자분들 저희 아버지와 정말 다른 사람을 원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렇게 맞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네. 그거는 내가 어렸을 적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사실은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그것도 우리가 사랑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좋아했던 사랑이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먼저 이제 사랑하기 전에 감정이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현재 모습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 과거에 뭔가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 사람이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건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어떤 이유든 이제 결혼을 해서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랑이라는 그런 사실은 굉장히 강렬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요즘 부부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행복한 부부 생활에 가장 많이 갖고 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우정입니다. 우정. 그래서 친구 같은 그런 어떤 감정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뭔가 강렬하게 사랑하고 나를 강렬하게 도와주고 뭔가 이런 어떤 감정보다는 내가 이 사람과 인생의
반려자, 동반자. 동반자로 네.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친구 같은 사람인지. 그래서 관계를 우정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해 보시는 거, 다시 조율해 보시는 거, 이제 그렇게 좀 하시면 이 분노라는 감정, 증오라는 감정에 굉장히 쉽게 빠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늘 곁에 있는데도 나는 외로워. 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처음에는 좀 결혼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혼자 있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외로움을 많이 타는 유전자를 혹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 생물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한 5% 정도는 유전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이제 왜 외로움을 느끼냐? 이건 역시 역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외로움을 느끼실 때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이런 외로움을 덜 느낄 거야라고 해서 자꾸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계속 맺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이해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할 때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외로움은 유전자의 영향도 있고 우리가 외로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어설프게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느끼게 되는 결과들도 있는 거죠. 혼자 있어도 씩씩하게 외로움 느끼지 않고 뭐 이렇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또 있을까요?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외로움과 고독을 심리학자들은 구분하거든요. 외로움은 내가 함께 하지 못해서 느끼는 어떤 결핍의 감정이라면 고독은 내 혼자서 실존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다. 인간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서도 다 다르듯이 떠나는 순서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면 언젠가는 혼자 남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가 마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고 감정이구나.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내 나름대로 잘 활용해 보는 것. 그 안에서 내 시간을 활용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만들어 보는 것. 그 고독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독을 너무 또 즐기다 보니까 늘 혼자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도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근데 이런 말 하는 것도 위험해요. 그죠? 그렇죠. 정말 당신 마음먹기에 달렸어? 이렇게 또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데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할까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심리학자들이 행복을 연구했을 때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질 좋은 관계 경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 좋은 관계 경험이란 건 그냥 내가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그런 가벼운 관계 경험 말고 소수의 사람이더라도 내 속마음, 나의 고민, 나의 상처도 털어놓고 또 감정적인 교류도 할 수 있는 이 소통이 가능한 관계 경험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을 원하신다면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공감초대에서 3주에 걸쳐서 심리학의 역설의 저자인 강현식 작가와 함께 우리의 심리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